아이가 열이 5일 이상 나면서 점점 모양을 보인다? 그럼 가와사키를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가와사키병은 진단이 너무 늦어서 열감기 치료만 계속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심장동맥류 합병증이 심해져서 심근경색이나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큰 질병이에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열감기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을 줄 알았던 아이가 계속 5일, 6일, 막 7일이 넘어도 열이 계속 나면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봐도 열이 너무 안 떨어진다? 이럴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질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와사키병입니다. 가와사키병은 진단이 너무 늦어서 열감기 치료만 계속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심장동맥류 합병증이 심해져서 심근경색이나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큰 질병이에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이 질병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드라큘라의 생김새들 다들 아시죠? 드라큘라는 눈이 빨갛고 입술과 혀도 빨가면서 창백한 피부가 특징이에요. 드라큘라가 처음 알려진 거는 1897년도 영국 소설가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는 소설책이 시작이었는데 그때 그 작가가 드라큘라 백작 캐릭터를 이 가와사키병 환자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사키병은 기억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이가 열이 5일 이상 나면서 점점 드라큘라의 모양을 보인다? 그럼 가와사키를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이가 5일 이상 지속되는 발열이 있으면서 다음 5가지 중에서 4개 이상의 생김새를 보이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양측 결막의 충혈, 그 다음 입술과 입이 빨개지면서 몸통에 다양한 불규칙한 발진이 생깁니다. 몸통에 생기는 발진에는 BCG 접종을 맞은 부위에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 발진도 포함됩니다. 또 목에는 큰 림프절이 만져지고 손, 발이 빨갛게 붓고 시간이 지나면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5일 이상 열과 함께 4개 이상의 생김새를 보이면 바로 가와사키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와사키병의 진단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이 5가지 생김새가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열이 나면서 처음에는 막 눈만 빨갰다가 나중에는 발진이 서서히 생겼다가 혀가 나중에 빨개졌다가 등등 랜덤하게 증상들이 하나씩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가와사키인가 아닌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열이 5일 이상 넘어가면서 증상들이 하나씩 생긴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직접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가와사키병은 대체 왜 걸리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가와사키병은 전체 몸의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눈, 입, 몸, 손발 다 빨갛게 혈관이 보이는 질병인데 뚜렷한 원인이 아직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어떤 감염균에 의한 것일 거다라는 의견과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질병이다 혹은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많이 생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만 있을 뿐 아직까지 확실히 입증된 원인은 없는 미스테리한 질병입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수료했던 지역은 이상하게도 무슨 가와사키병이 감기 환자처럼 많아서 항상 병동에 가와사키병이 한두 명씩 입원해 있는 정말 신기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제가 개원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1년에 가와사키병 환자를 한 명을 만나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렇게 가와사키병은 왜 생기는지 원인은 모르지만 갑자기 언제든지 우리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질병이고 열이 오래 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이 막 7일에서 12일 동안 나고 눈이 빨개져서 병원에 갔더니 가와사키병이 의심된다고 하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가 높은지, 간 수치나 빌리루빈 수치가 높은지, 프로BNP 수치가 높은지 등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병은 아까 드라큘라 같은 생김새가 더 중요한 진단 기준이고 이러한 혈액 검사들은 그 진단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혈액 검사 말고도 가와사키병의 가장 중요한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관상동맥이라고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는데 가와사키병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이 관상동맥이 점점 커지면서 부풀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관상동맥류라고 하는데
먹었는데 잘못하다가 이 동맥류가 너무 부풀어서 터지게 되면 그대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가 진단이 되면 가장 먼저 합병증이 생겼는지 심장 초음파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특이한 증상과 혈액 검사 그리고 초음파로 가와사키병을 확진하고 합병증 유무를 확인하면 이제 입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원에서의 치료는 면역 글로불린 주사와 아스피린 먹는 약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면역 글로불린 주사는 혈관염을 빠른 속도로 확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10시간에서 12시간에 걸쳐 한 대를 맞게 됩니다. 아스피린은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리고 심장 합병증인 동맥류를 예방하고 호전시키기 위해서 쓰는데 6에서 8주 동안이나 매일같이 쓰게 되어요. 입원했다가 퇴원해서도 아스피린은 2달 정도를 쭉 꾸준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와사키병은 입원도 길게 하면서 치료하고 퇴원해서도 2달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큰 질병입니다. 진단이 너무 늦어져서 관상동맥류가 심하다고 하면 2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약을 먹거나 아니면 시술을 별도로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어렵게 진단돼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고생해서 끝까지 약 먹으면서 치료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몇 가지 유의점이 있어요. 먼저 아이가 아스피린을 몇 달간 먹게 되는데 아스피린을 먹는 동안은 온 몸에 피가 잘 안 멈추고 피가 잘 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아스피린을 먹는 동안에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게 유독 잘 봐주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이렇게 아스피린을 먹다가 머리를 부딪히면 운이 나쁘면 뇌출혈이 올 수가 있고 간단하게 넘어져서 난 상처도 회복이 굉장히 더딜 겁니다. 두 번째는 아스피린을 먹는 도중에 수두나 독감에 걸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이즈무군이라고 아스피린을 먹다가 수두나 독감에 걸리면 이상하게도 뇌압이 증가하고 간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독 이렇게 감염균에 걸리지 않도록 아스피린을 먹는 동안에는 손발도 잘 씻기고 외부 활동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유의해 주실 점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잘 연기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생백신들, 예를 들어서 수두나 MMR 같은 생백신은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한 날로부터 11개월 후로 연기를 해야 됩니다. 맞았던 면역글로불린 때문에 생백신 접종을 맞아도 면역항체가 잘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 접종 맞을 병원에 가면 접종 맞기 전에 저희 아이가 언제 가와사키병으로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어떤 날에 맞았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날짜를 고려해서 접종 스케줄을 다시 짜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와사키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요약 한번 해드릴게요. 아이가 5일 이상 열이 나면서 드라큘라 모양새가 나온다고 하면 가와사키를 의심해서 병원에 가자. 가와사키는 관상동맥류가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다. 가와사키가 진단되면 입원을 오래 하게 되고 아스피린도 2달 정도로 오래 먹어야 된다. 아스피린을 먹을 때 외상에 주의하고 독감이나 수두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자. 생백신은 면역글로불린 투여 시점으로부터 11개월 이상 연기하자입니다. 가와사키에 걸린 아이를 경험해보신 부모님은 가와사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넘어온 우리 아이와 부모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 영상이 우리 아이의 질병을 아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기 원장이었습니다. 안녕!